네, 반갑습니다.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접수를 받았을 때 해당 그 부동산에 어떤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혹은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물건 중에 특히 토지는 개발행위의 제한을 많이 받죠. 특히 공법적인 제한을 많이 받게 되고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공법적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수가 되는 혹은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해당 물건의 번지수, 지번을 확인했을 때는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도면을 확인을 하셨어요. 용도지역지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확인해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개발행위가 되는지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상가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소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법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는 용도지역지구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토지를 다루실 분들은 오늘 강의 한번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토지 물건을 접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해당 토지 물건에 대해서 어떤 개발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개발행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토지나 공법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기 전에도 어떤 그런 법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실제 자격 취득 후에 개업을 하기 전에 실무 강의를 들으실 때도 공법이나 토지 규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런 용도지역,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있고 또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있고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또 나뉘어지죠. 근데 또 그 안에는 또 나뉘어집니다. 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 주거 전용까지 그리고 공업지역은 일반, 준공업, 전용공업 이렇게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알아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죠. 실제. 그것만 있나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법만 있는 게 아니죠. 건축법도 기본 알아야 되고 농지법,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법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못하게 되죠. 이거 너무 어려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조례마다 다 다르고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죠. 실제 그렇게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면 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토지, 접수가 되는 토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물건을 확보할 때 다니면서 얻게 되는 그런 토지 그런 것들의 공부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맞닥뜨리게 될 것들이 도시지역일 수도 있고 비도심의 관리나 농림지역 이런 것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지역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상가를 할지 상업지역을 다룰지 주거지역을 다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르친다고요. 다. 그러면 정신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 곳 그곳에서 어떤 물건을 다루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좁혀서 공부를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확보해 가면서 공적 장부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발행위가 어떤 게 가능한지 그렇게 찾아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계속 들어봐야 머리만 더 아프다. 오히려 더 포기하게 되고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룸, 아파트 이런 것밖에 못하죠. 그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런 법규들의 제한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물건의 범위가 좁아지고 토지나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전에 저희가 강의를 한번 했었죠. 요거 바닷가에 붙어있는 땅. 전에 아마 요 땅을 설명드린 것 같아요. 물건 확보할 때. 로드뷰를 따라 돌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 물건이 접수가 되든 내가 매물을 찍어서 DM을 보내든 어찌됐건 간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개발 행위가 된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 좀 빨리 익히시고 빨리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일단 공부와 친해져야 되고요. 공적 장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하고 통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빨리 늘고요. 그냥 혼자서 인터넷만 찾아보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법규가 중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지역, 지구, 구역이 동시에 겹쳤을 때는 어느 부분의 제한을 받는 건지 다 받는 건지 일부분을 받는 건지 소급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지방자치단체와 통화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습득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사편리 로그인을 하셔가지고요. 해당 주소지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넣어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떼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로 옆에 땅을 뗐습니다. 해당 땅은 자, 얘기해 보셨던 해당 토지는 현재 지적 제조사 때문에 바로 위에 땅을 자, 공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차피 용도지역지구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뗐으니까 요거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부를 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보셔야 될 게 용도지역이 나오는데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두 개 다 나오네, 그죠? 자, 그리고 지구 나옵니다.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나오네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중첩돼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무조건 지자체에 전화해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어떤 건물까지 개발행위가 되는지를 물어보셔야 그게 빠릅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우리가 땅의 가치를 볼 때는 건축법 시행령을 가장 우선 기본 가이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봐야 됩니다. 자, 건축법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건축법 시행령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게 뜨거든요. 이런 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게 뜹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여기 옆에 보면 별표 서식이라고 나오죠. 요걸 눌러보시면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나와요. 이거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5 관련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린터로 출력을 해 두셔서 항상 보셔야 돼요. 항상 처음에는 눈에도 입에도 안 익기 때문에 항상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한글과 PDF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호치켓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해둬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뭐 단독주택, 그 다음에 뭐 1항이 단독주택이고 내려보면 2항 공동주택, 3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좀 내려가면 4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보면 쭉 이 숫자 있잖아요. 가나 말고 4에 가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5에 또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5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6번은 종교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항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찾아보느냐 하면 자,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도시계획조례 혹은 군계획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하일면 동아리 경남 고성이죠. 고성은 군입니다. 군은 군계획조례라고 하고요. 시 같은 경우는 무슨 시 도시계획조례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저는 경남 고성군 군계획조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 개편에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고성군 군계획조례가 나옵니다. 자, 땡땡시는 땡땡시의 도시계획조례가 나오겠죠. 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제약이나 그 범위가 다 나옵니다. 지자체의 조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 뭐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한다든지 혹은 건축물을 짓는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가 상세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게 뭐 너무 많고 해서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 즉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범위, 어떤 건물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 보여드릴게요.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 위치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중간쯤 될 거예요. 중간 위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역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한이라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지역과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거제시인데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약 3분의 1 위치에, 자,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전체의 3분의 1 위치 정도의 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뭐 윗지방가 한번 볼까요?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경기도 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좀 내려볼게요. 여주시도 한 3분의 1 지점쯤에 지역주구 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5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가장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할 수 있는 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표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성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군. 자, 용도 지역은 아까 보셨다시피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뒤로 한번 넘겨 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확인 도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땅인데 원래는 저희가 이 땅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살펴보는 거죠. 더 뒷페이지를 보시면 색깔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뭐냐가 나와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땅이라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끝에 걸쳐 있는 게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쪽이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색깔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보시면 지금 이 땅인데 이 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인데 끝쪽이 경계면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려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용도지역에 표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사실 무시하시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이 땅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초록색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아래쪽에 계획관리지역하고도 이렇게 경계면이 물려 있어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무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만 적용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경계면이 물려 있어도 용도지역이 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용도지역에 더 많이 물려 있느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번외로 하나 알려드리면, 자, 요렇게 용도지역이 한 3분의 1, 3분의 2로 잘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인데 여기는 계획관리,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비율대로 갑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의 허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권자의 그 해석마다 다 달라요. 계획관리로 개발행위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봐야 돼요. 이건 좀 복잡한 부분이라 패스를 하고요. 어쨌거나 자, 계획관리 지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추후에 좀 보도록 하고, 자, 계획관리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거든요. 자치법규 국가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거. 자, 19번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전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없는 건축물이에요. 없는 건축물. 자, 위에는 보면 있는 건축물도 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뭐 이종 일반, 여기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보시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되어 있죠.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표기된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그 범위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건 어떤 거겠어요? 자, 별표 8에 나와 있는 건축물 빼고는 다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의 범위가, 건축물의 개발행위의 범위가 넓다. 뭐 다양한 건물을 좀 지을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있다 없다를 그렇게 좀 이해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라고 되어 있죠. 별표 19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별표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 이런 것들이 별표별로 쭉 나오죠. 아까 계획관리는 별표 19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서식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요거 클릭을 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 서식이 별표별로 안 있고 한 번에 쭉 다 나열이 되는, 하나로 통일돼서 출력이 되는, 한글로 표기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까 보셨던 여주시가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 여주시인데 위에 보면 별표로 제가 커서를 갖다 대 볼게요. 하나밖에 없죠, 서식이. 여기에 보면 별표 1부터 20, 6, 7까지 한 번에 다 나옵니다. 한글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별표 서식을 이렇게 올려둔 게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별표 서식 19를 제가 뽑은 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뽑은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한글인데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표기된 거 빼고는 건축이 다 된다는 얘기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심의 토지 중에서는 가치가 높은 땅이잖아요. 관리지역이니까. 그 중에도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도심화되기 좋은,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기 용이하게 이제 법규를 완화해 놓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 요놈들 빼고는 다 건축이 되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 중 아파트, 그러니까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되겠죠. 아파트는 안 된다. 그러니까 4층 이하는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항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자, 무슨 얘기냐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 음식점, 휴게점,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좀 다시 말해서 일반 음식점 안 되고요. 휴게음식점 안 되고, 제과점 안 되고, 단란주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외에는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주택도 되고요. 펜션도 될 것이고요. 소매점도 판매점도 되는데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 뭐가 있는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법 시행령,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왔죠. 보면 여기 보시면 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를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 항목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의 여러 업종 중에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아까 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경남 고성군은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외에는 다 허용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에 얘들 빼고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 의료기, 일용품, 소매점 이런 거 다 되고요.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이런 거 다 된다는 얘기죠. 의원도 되고 한의원도 되고 다 되지만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안 된다. 나머지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아까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여러 업종 중에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별표 7의 판매시설 한번 볼까요? 자, 별표 7호의 판매시설, 이 판매시설 전부 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호의 판매시설 볼까요? 쭉 내려볼게요. 이 건축법 시행령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판매시설 나오네요. 그죠? 시장 안 되고요. 소매시장도 할 수 없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이런 것도 안 되고, 게임방 이런 거 안 되고, 유통 게임 제공업 안 되고,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런 내용도 나오네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은 판매시설 중에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고 봤을 때 바닥 면적의 합계가, 그러니까 연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한 1,000평 되나요? 1,000평 정도 되겠네요. 1,000평 미만인 경우는 된다 이 얘기죠. 안 되는 게 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4호의 업무시설 한번 볼까요? 업무시설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업무시설이 어떤 건지 쭉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경남 고성의 바닷가 앞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땅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금융업소, 뭐 결혼상담소, 소개소, 출판사, 신문사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안 된다고 돼 있죠.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 뭐 지구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용도지역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것을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에 자 이렇게 보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 요걸 대입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용도지역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 단어도 어렵고 말도 비비고 않았거든요. 사실 제외하고 된다, 아니하고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아 요건 되네 안 되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요거를 좀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종합증명서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면이든 여러분들이 띄셔가지고 요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나 수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지자체 조례에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사실 많기는 해요.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자, 이 조례로 정하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자치법규로 들어가도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연취락지구는 나오네요. 자연취락지구 여기 나오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를 여기에 뽑아보면 나오겠죠.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계획관리지역보다 완화가 돼서 좀 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종류들이 좀 더 다양하고요. 건폐율도 60%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법칙은 아닙니다. 법칙은 아닌데 주로 이런 경우가 많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 자,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 범위, 자 계획관리 지역이 가장 포괄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그 안에서 또 강화 또는 완화를 하는 법규입니다. 자, 그리고 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지구에 중첩된 법규를 또 강화 또는 완화할 때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구와 구역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건폐율이든 개발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이든 간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오겠죠. 쭉 뽑아보시면 계획관리하고 중첩이 되거나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되는 건축물은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잘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이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표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수산자원관리법을 또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중첩이 많이 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자체에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통영거제 고성 같은 경우는 수자원 보호구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닷가 근처에는. 그래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고, 이렇게 법규가 중첩됐을 때는 어느 것을 얼마만큼 적용을 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거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따라가고요. 개발행위의 기준은 수자원 보호구역을 다 그대로 따라가 줍니다. 기본적으로 취락지구의 건축물을 하도록 하되, 일반 주택 말고 수질 악화의 우려가 있는 것은 어떤 뭐 장치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것이 이제 수자원 보호구역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그거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건축물 건폐율 확인하시고요.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이 중첩되어 있으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물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나와요. 지자체 조례에 다 나오거든요.
쭉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관리는 40% 나오죠. 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조금 더 내리면 이제 용적률이 나옵니다. 자,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나오네요. 그죠? 자, 계획관리지역은 100%. 자, 경남 고성군의 지자체의 조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아까 40%였죠. 그리고 용적률은 1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어떤 개발행위가 가능하느냐, 그걸 아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초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첩이 될 때는 자, 지역인지 지구인지, 자, 요거 살펴보시고, 보통은 지구를 먼저 따라간다. 건폐율도 마찬가지. 어떤 건축물이 되는지 그것도 지구를 따라간다. 보통 완화 또는 강화를 하려고 용도지구가 같이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자연취락 지구를 보시면 된다. 근데 구역이나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에 관한, 예를 들어서 현상변경관리구역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뭐 어떤 진흥구역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또 농지법, 문화재보호법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어느 걸 우선적으로 따라줄 건지. 뭐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 보전산지나 준보전이 나오면 또 같이 봐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중첩이 된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패턴이 똑같아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돼서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해보시면 안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 보여도. 막 이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 법규가 중첩돼 있는데도 몇 번 해보면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아, 이거 이 땅 이런 거 되고 저런 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국립공원, 뭐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게 되면 어느 게 우선이 되는지가 나와요. 보통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 가장 우선이죠. 근데 군립공원은 또 다릅니다. 도립공원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중첩이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익혀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행령에 자,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자, 이것을 찾아보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없는 건축물을 구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내려보시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까지 나오니까 그것까지 좀 한번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거제인데 경관지구가 있는데 뭐 자연경관지구는 3층, 뭐 고도 제한을 두죠. 이런 게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지역지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여기에 뭐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뭐 4층 이하의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지구가 걸려있다. 그러면은 요 높이 제한이 따르는 거죠. 건폐율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 따른 지구가 추가가 될 때는 완화 또는 강화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구까지 꼭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쭉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주거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 일반 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 이하는 개발행위가 되지만 그럼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한 필지를 1년 이내에 몇 필지까지 분필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공법이고 법규들이거든요. 여기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놓은 기준들이 다 쭉 나와 있습니다. 토속 채취를 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개발행위 뭐 허가의 규모 여기 나오네요.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면적의 기준이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는 뭐 고도 몇 미터 이상의 개발행위가 안 된다. 해수면으로부터 지역에 따라 해수면이 아닌 경우도 있죠. 어떤 특정 위치를 지정해서 그 이상 100m면 안 된다. 그런 기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떼어서 건축이 된다 안 된다 물어보고 답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일들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대한 국계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것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익혀 나가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서두 없는 강의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의 법규, 도시계획조례 혹은 군계획조례와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부동산 종합증명서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지의 개발 행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게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